우선은 네오비 독서지향 첫걸음을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또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명수 넘기겠습니다. 오늘 그 네오비 독서지향 제주 첫 책이 부의 인문학인데요. 참 이 책은 파면 팔수록 팔 게 너무 많은 책이라는 걸 느낍니다. 저도 한 2년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부의 인문학을 진행했던지. 그때는 그냥 읽었습니다. 좋은 책이구나 하고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한번 램군 거 원포인트 레슨을 준비할 때 제가 이 책에 몇 군데만 발췌해갖고 그때 더 인용을 해서 썼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네오비 독서지향 제주의 첫 번째 도서가 부의 인문학이 됐다고 하기에 제가 하겠다 그랬어요. 이 책 이어서. 그래서 세 번째, 전체를 꼼꼼히 본 건 아니었지만 세 번째 이 책을 보면서 감탄에 감탄을 하면서 책을 봤습니다. 혹시 이 책을 아직 안 보신 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의 저자인 브라운스톤을 저는 꼭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저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는데 이분이 어떠한 사고에 준해서 살아가시는지 좀 궁금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적 시각, 주식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되게 폭넓게 알고 계시는데 본인 나름대로의 체계를 되게 잘 잡고 계셔서 꼭 궁금한 분이에요. 이분은 원래 처음부터 투자자로 이름이 높았던 건 아니고 부동산 스터디에 글을 쓰시다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그래서 유명해지셔서 지금은 자유의 몸이 되신 우리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몸이 되신 분인데요. 크게 돈의 흐름과 부의 작동 원리 딱 요 문장으로 이 책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은 프롤로그랑 앞에 35페이지 안에 이 책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책은 더 읽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읽는 건 노벨상 수상 논문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뭘 적용해야 되고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지가 이미 이 책의 35페이지까지의 단어가 있어요. 오히려 그 뒤에 1장, 2장, 3장, 4장이 구태의연한 그냥 부연 설명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은 책 전체를 다 읽겠다 덤비시는 것보다 거꾸로 35페이지까지만 나는 달달달달 외우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표님들이 업을 하시는데도 대표님들이 부자가 되기 위한 길을 가는데도 엄청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그 부분에 나와 있던 것들을 먼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죠. 투자를 잘하려면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잘 알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4가지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왜 생기는지는 책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화폐 제도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화폐를 찍어서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국채로 정부한테 채권으로 빌려주면 정부가 국책 사업이나 나머지 복지 정책들을 진행하면서 돈을 풀고 그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이 돈을 받아서 은행으로 돌아가고 그게 개인으로 계속 순환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얼만큼 돈을 찍어내느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강도가 달라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지금의 10,000원과 5년 뒤의 10,000원이 전혀 가치가 틀리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럴 때일수록 실물 가치가 더 큰 수익을 남긴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지금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대출을 이용해라. 지금 대출을 100만 원 빌린 걸 나는 100만 원만 빌렸는데 5년 뒤 화폐 가치가 떨어졌을 때 이 100만 원을 상환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은 손님들한테 혹시 이걸 살 거냐 말 거냐 이러한 얘기들을 논하실 때 이 점에 준하는 이론을 머리에 잘 장착하셔야 손님들한테 적용하고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대출은 투자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시간은 절대로 화폐 보유자 편이 아니다. 조금 전에 이어진 얘기인데요. 똑같은 돈이 지금의 가치와 나중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실물 경제, 실물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승자로 남는다라는 거. 왜냐하면 저 위에도 설명했지만 여의도 시범 아파트 지금 저자가 50년간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저자가 표현했던 거는 212만 원짜리 아파트가 9억 5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은 19년도 10월 달인가 나왔던 책이기 때문에 딱 지금부터 2년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아파트가 얼마인지 검색했거든요. 제일 싼 게 20억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50년간 448배 상승했는데 2년 더 늘은 52년 동안 1000배가 상승한 겁니다. 내가 그 50년 전에 212만 원을 통장에 넣어놓고 50년을 묵힌 것과 실물 가치인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1000배의 가치 상승을 했다라는 건 아예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는 예외적인 케이스지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집은 보유하는 게 더 큰 이득을 남긴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부가 이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예를 들어보시면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하이인플레이션, 왜냐하면 그 전쟁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엄청 많은 돈을 뿌렸는데 거꾸로 패배하고 패전하고 나서 그 수많이 뿌렸던 그 시중에 돌아다니던 그 돈들을 정부가 거꾸로 전쟁 배상금으로 회수해 갔다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거는 근본위 제도가 아닌 화폐 시스템에서는 거스를 수 없는 그냥 순리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 가치는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 상승은 기정사실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 있잖아요. 손님들을 만나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는 손님들한테 하나같이 똑같이 말씀드려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맞습니다. 지금 높아요. 높기 때문에 1, 2년 안에는 조정장을 만나실 수도 있는데 5년 뒤를 바라보시면 무조건 지금이 싼 겁니다라고 설명해요. 그거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모든 경제 그래프는 다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우상향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폐 제도로 운영될 때는 계속 인플레이션은 반복되고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 경제가 돌아간다라는 걸 머리에 딱 장착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번째 게임의 법칙은 가짜 돈인 화폐를 모으지 말고 부동산이나 주식을 투자해라. 왜냐하면 저는 원래 주식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주식시장이 계속 호황을 이루면서 제가 어떤 저자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주가지수가 옛날에는 500포인트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3000포인트까지 올라가 있죠. 시간이 흐르면서 반복적으로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다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당신은 주식을 안 하고 있는 건 그냥 바보처럼 가만히 멍청이 남들이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무관하게 관점을 전혀 거기에 두고 있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부동산을 안 사는 손님들한테 왜 부동산을 안 사냐라고 되게 많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정작 주식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식을 하는 사람은 거꾸로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야. 저 바보. 주식이 얼마나 괜찮은 건데.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뱅가드 토탈이라 그래서 주가지수, 세계의 주가지수 평균에 투자해라.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도 상승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주식하는 마음인가? 그렇습니다. 그런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지수나 부동산 지수도 항상 우상향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빠른 재테크의 지름길이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 게임의 법칙,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에 대한 근거를 대기 위해서 이 뒤로 나오는 1, 2, 3, 4장이 나옵니다. 노예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은 뭐 시대에 대한 흐름에 대한 이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부동산 가격 변동, 뭐 주식 투자의 기본, 뭐 부의 법칙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크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저자는 주식으로 돈은 벌었는데 설명할 수 없어. 주식으로 분명히 돈은 번 것 같은데 설명할 수 없어서 본인이 주식을 접근할 때 이렇게 캐치했던 해안이 아니고 그냥 내가 찾아봤던 지식들, 이론들을 서술해 놓은 게 3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아직 내가 주식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 3장을 그냥 이론적인 공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에 답이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한 전체적인 흐름이 계속 자본주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세스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장에서 진보 정권과 전략적 사고, 뭐 지옥으로 가는 길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진보 정권. 진보 정권은 항상 서민을 위한 정치, 노동자를 위한 정치들을 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진보 정권으로 바뀌면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겁니다. 거기서 큰 정부 지향을 하다 보니까 서민과 약자를 위한 재정 지출을 늘리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이 시중으로 많이 뿌려지는 거고요. 그것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건데 거꾸로 이 인플레이션 효과가 부동산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 정책이 다 멈춰 있고 모든 것들이 경제도 멈춰 있고 할 때 모두가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집을 사냐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집을 사냐고.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하지만 정권이 안정화되면 당연히 실물 경제는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부동산이 오를 포인트였던 게 너무너무 명확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간과하고 있었죠. 하지만 어떤 분들이 그럴 때 투자를 하냐면 경험해 보신 분. 내가 집을 한번 사서 효과를 보신 분은 그런 때 진짜 지금 뭘 사야 될지 탐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은 오늘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다음에 흐름을 또한 이해를 조금 남보다 빠르게 가실 수 있겠죠? 그렇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장 좋은 피난처는 부동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사고에 대해서 여기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딸에게 이렇게 말을 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또한 저희 아이들에게 벽에다 붙여놓으려고 전략적 사고를 그냥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아직 책을 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네가 남보다 잘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네가 남보다 잘 못하는 약점이 무엇인지 고려해라.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해봐라. 향후 세상의 변화 속에서 네가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봐라. 또 반대로 어떠한 위협이 있을지도 고려해라. 이러한 상황에서 너의 장점을 살리고 너의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잡고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곳에 네 자신을 전략적으로 포지션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개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제일 잘 적용하신 데가 제주 백석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백석부동산이 재수강을 하실 때 그 영어도시 지금 그쪽 자리에 가셨는데요. 거기를 하실 때 저희 네오비에서 배웠던 수업의 내용을 내가 어디에서 가장 잘 적용할 수 있을지 그 전략적 사고를 베이스에 깔고 거기에 창업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들 또한 지금 이미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게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되지만 혹여 아직 창업을 안 하신 분이라면 내가 여기 살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는 여기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비즈니스를 펼칠 건지에 대해서 나의 장점, 약점, 나에게 기회, 위기 다 판단해 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다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들이 지금 혹시 현재의 자리에서 준비하지 않고 싸우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이 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옥 같은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크게 뭐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가 서민을 위한 정치이긴 하지만 결국은 자영업자의 경영 악순환을 일으키게 되었고요. 임대료 규제 정책이 종국에는 경제적 손실. 이거는 외국의 사례로 이미 입증이 된 건데 저희 나라에서 최근에 시작이 되어서 거꾸로 계약갱신 청구권 5% 증액 제한을 일반인에게 다 적용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을 적용돼서 입주를 못하는 집과 입주를 할 수 있는 집의 가격 편차가 많이 늘어났죠. 그 전에도 이미 주택임대사업자로 인해서 5% 증액 제한으로 묶였기 때문에 거래되는 물량이 없어서 매매가가 더 올라간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지금의 정권과 얽혀있는 많은 문제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장의 순리대로 놔두어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이렇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절대 노력과 재능에만 비례하게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운도 작용하더라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계속 자기의 당선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라는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선의를 위한, 정의를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노조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한 노조의 활동으로 변질되어서 귀족 노조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담겨 있어요. 결국은 이게 뭔가 정의로운데 정의롭지 않은 거죠. 자기들의 입속이 베이스에 다 깔려 있는데 사람은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커다란 프레임에서 크게 틀려지지 않을 거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경쟁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책임지고 성숙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 왜 서울이 답인가, 리카도의 차액지대로 부동산 정책, 분양가 상한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책은 부동산을 분석하는 책이 아니에요. 부를 어떻게 하면 잘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서울이 투자 전략처다라는 얘기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서울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꾸로 여기는 제주니까 제주의 서울이 어딜까? 제주의 중심지가 어딜까? 제주의 핫플레이스가 어딜까에 포커스를 두고 거기 있는 서울의 글자를 그곳으로 바꿔서 인용하시면 대표님들이 중개업을 하실 때 엄청 많이 쓰이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이 왜 답인가? 여기에 서울은 지방과 양극화가 계속 일어날 거라고 하는데 집약의 힘. 왜냐하면 IT나 인재들이 몰려있는 곧 인재가 있어야 혁신기업이 가능하잖아요. 인재들이 몰려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왜 여기저기 흩어지지 않고 전국에 흩어지지 않고 한 곳으로 집약되느냐.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한 곳 그리고 그들이 일하기 편한 환경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집약하고 관련된 얘기일 거고요. 그리고 기술이 계속 반복적으로 개발되면서 노동자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혁신기업이 주도하는 도시에 투자하라. 이래서 서울도 서울이지만 서울 외곽에 판교, 또 마고 이런 식으로 IT 기업들이 많이 몰려있는 차세대 산업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들이 지금 이렇게 가격대가 뽕긋하고 올라와 있어요. 또한 그쪽의 인프라를 다른 데로 이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점점 그 반경이 넓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기 흐름이 잠기더라도 서울에서 돈이 묶여 있어야 회복도 빠르고 수익도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단적인 예가 정말 극명히 서울과 제2기 신도시 이쪽으로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2007년, 8년 이럴 때 경기가 정말 반토막이 됐을 때
서울의 집값은 통상 10억 기준으로 만약에 7억으로 한 30% 정도 빠졌다라고 하면 뭐 분당, 뭐 판교, 뭐 이런 데들 얘네들이 30% 그러니까 반토막 정도의 가격으로 폭락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이미 다 복구하고 더블 이상을 쳐서 그 당시에 10억이 7억 됐던 애들이 지금 25억씩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외곽 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서 원금을 복구하고 조금 더 올랐어요. 한 30% 정도 더 오른 것 같아요.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잠기더라도 어디가 제일 많이 오르냐? 아니, 먼저 오르냐? 좋은 곳이 제일 먼저 올라요. 그거는 제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앞으로도. 그거는 어느 도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지역에 가장 비싼 데가 먼저 올라줘야 그 지역에서 오른 파장이 낙수 효과로 주변지로 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이곳이 끝물이냐 아니면 앞에물이냐라고 하는 건 가격 기준으로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하고 관련돼서는 제가 옛날에 램곤책 원포인트 레슨 진행했던 거 말씀드렸을 건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아주 꼼꼼히 나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 땅에 대한 내용은 리카도의 차익지대론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건데요. 인구가 증가하고 경작지가 증가하면 농업자본가는 당연히 수익이 늘어요. 하지만 실제 농사를 지은 사업가가 하지만 농업을 지은 사업가보다는 오히려 지주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더라라는 얘기고 농부는 그냥 노동자는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먹고만 사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실물 자산을 갖고 있는 지주가 가장 큰 수익을 얻더라라는 얘기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때 얘기하는 이 차익지대론에서는 비옥한 땅이 가장 수확량이 많은 땅들이 가장 큰 지대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를 도시로 전환해서 생각하면 중심지다. 인구가 가장 앞으로도 늘어날 곳은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이 중심지이기 때문에 서울이 돈이 되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연으로 나오죠. 서울의 똘똘한 집안채가 평범한 월급쟁이가 아무리 모아도 만들 수 있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결국은 투자하라는 얘기죠.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저는 제가 경영을 전공하면서도 국부론에 대해서 그렇게 재밌게 배우지 않았는데 워낙에 이 브라운스톤이 국부론에 대한 얘기를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진지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 부동산을 하는 입장에서 진짜 진지하게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국부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지대는 그 땅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수요와 가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상가의 월세는 상가의 수익률이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경제 상황이 오를만 해서 집값 또한 오르는 거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가 계속 반복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갈 곳이 없는 화폐들이 집으로, 부동산으로, 상가로 가는 거고 왜 오르냐? 충분히 그만큼을 지급할 만큼 화폐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더 지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왜 오르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개를 하실 때는 나보다 비싼 지역에 대해서 꼭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 지역에서 중개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 안에서 아니면 서울에서 여기보다 더 비싼 나보다 선순위 지역이 어디냐 나보다 후순위 지역이 어디냐라고 판단을 하셔서 나보다 후순위 지역이 나를 따라왔으면 내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요. 나보다 선순위가 이미 앞서갔어도 내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지와 나의 입지를 비교하면서 접근하셔야 그 다음 가격을 내가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결국은 무주택자들은 집을 사야 된다.
왜냐하면 화폐 가치는 점점 떨어질 거고 실물 가치인 부동산과 주식은 계속 살아 숨쉬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모여지게 되죠. 부동산 정책하고 관련해서는 참 뭘 주절주절 써놨는데 결론은 딱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표심을 위해서 정권을 펼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정책이 국가 전체를 위한 거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서울의 재건축이 오히려 서울의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데 거꾸로 3기 신도시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경기도에 파란을 일으키고 서울은 오히려 잠겨 있으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더 유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부연이니까 대표님들은 이 책에서 보시는 내용들의 해답을 찾아가실 때 설명의 근거로 책의 내용을 찾아가시면 돼요. 그렇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주택 보유자를 오히려 경쟁하게 해서 주택 전세가와 주택의 매매가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장에 주식 투자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크게 케인즈, 뭐 버핏, 마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 또한 주식은 어떻게 하는 거다 설명할 수 없어요. 워낙에 자료의 양도 방대하고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보다 나의 운으로 작용하는 게 주식이 훨씬 더 크거든요. 부동산보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정보의 한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개되는 게. 근데 주식은 정보가 빵 하면은 순식간에 대한민국이 들썩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의 공개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거는 나의 판단보다는 거꾸로 운에 더 맡겨야 된다라는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하는데 주식으로 돈은 되는 것 같은데 뭐라고 책에 서술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기 때문에 주식과 관련된 이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크게 케인즈의 이론을 놓고는 소수 투자자 편에서라 뭐 집중 투자해라 뭐 장기 투자해라 신용 투자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루하루 시장 변동에 둔감하게 하면서 장기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계속 끌고 가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싸게 사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주식을 안 해서 이 PER, PBR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님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저렇게 주가 수익률이나 주가 순자산 비율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기대값과 켈리 공식을 이용해서 내가 언제 그러니까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얼마를 투자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거하고 비슷한 기준으로 놓고 보면 크게 주식 투자는 3등분을 해서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벵가드 토탈 같은 기준가에 투자하는 거 하나는 안정주의죠. 크게 얘는 절대 망하지 않아.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전략주로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방식을 많이 권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분산을 넓게 하면 이 넓게 하는 거는 주가 수익률, 주가 원래 변대 주가 지수하고 거의 유사해지기 때문에 큰 수익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후반부에 나오는데 한 5가지 종목 정도 사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뭐 크게 참고하실 건 없고요. 여기에 데니엘 커너먼의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투자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 4장 투자의 길에서 부의 법칙을 찾는 방법에서 놓고 보면 소스타인의 베블렌 법칙에서 우리가 과시욕 때문에 인간의 본능은 남보다 내가 잘났어, 내가 조금 더 잘 살아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남 아파트 열풍은 계속될 것이다. 이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내적 성장 이론은 기술은 계속 써야지 점점 늘어나는 거지 기술을 계속 개발한다고 있어서 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경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부는 지식과 기술에서 나오는데 이것들은 공유할수록 점점 부가 늘어난다. 이 부분을 대표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뭐 파레토의 법칙으로 20%가 전체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투자자라면 양극화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고 비싼 지역으로 가야 된다. 혹시 내가 돈이 없다라고 하면 나는 비싼 지역의 주변지에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로 정리가 됩니다. 슈페터의 혁신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진보하는 지역에 투자를 하라라는 얘기로 나오죠. 현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그거하고 관련된 거고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그리고 5G 통신 분야가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비결은 월급이 아니고 투자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부자가 되려면 나 먼저 돌아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선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부의 인문학에서 원액션을 뭘 볼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인트로에서 나와요. 프롤로그에서. 진입장벽이 없는 상가는 수익률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대표님들은 여기에서 이 진입장벽이 없으면 수익률이 없다라는 거를 되게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에서는 그 진입장벽이 있나요? 자격증은 진입장벽이 아니에요. 자격증은 그냥 증이야. 그건 진입장벽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입장벽은 누가 만들어야 될지. 중개업에서의 진입장벽은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 내가 남들이 나를 견주지 못하고 남들이 나를 경쟁 상대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들은 그 성장을 함께 하고 싶은 분들과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 중심에 네오비 독서지향이 앞으로 대표님들의 갈 길을 만들어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진중한가요? 오늘 원포인트 액션이 너무 무서웠나? 그래서 그게 늘 저희가 얘기하는 거죠. 함께 멀리 가시면 되고요. 그 경쟁력은 저희가 같이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하면 어려워요. 혼자 하면 지치고. 그래서 모두 같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경쟁력을 키워가심에 있어서 대표님들의 앞으로의 나아갈 길, 대표님들이 스스로의 수익률을 유지하시는 방법이 정리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의 원포인트 레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